우리가 가보자 하는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가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미 겪었고 경험했고 알고 있는 것들 중에 어떤 부분이 현실화되는 거다. 안녕하세요. 아산나눔재단 이사장 한정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 있는 이재열 교수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오기 전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큰 화두였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할 것이다 라는 인류 문명의 어떤 변곡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폴 발레리라고 하는 프랑스 시인이 한번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 우리 시대의 문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미래가 다가오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거든요. 코로나19 상황은 또 다른 관점에서 인류 문명에 큰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적 연대 같은 것도 좀 느슨해질 것이고,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있는 많은 취약한 부분들이 한꺼번에 다 드러났다. 동시에 한 개인이나 혹은 조직이나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얽혀있는 문제구나. 모든 인류가 같이 고민을 하고 같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기회.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사고방식, 일하는 방식, 살아가는 방식, 그런 것들이 큰 변화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공공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고 집단과 공동체의 문제와 개인의 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되고, 그 사회의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제공을 하는 거, 사실은 상호 의존적인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아주 도전인 것 같아요. 이번 포럼이 다양한 시각을 다루며 단순히 위협이 아닌 새로운 기회,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그런 좋은 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열려있는 환경에서 또 새롭게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학습과 정보 교환과 미래를 설계하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당신이 생각하는 비영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도 많이 고생하시고 또 힘드시고 또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노력하시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번 위기를 겪어내면서 K-방역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브랜드를 갖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세계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인해서 이 시기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지금 노력들인가요?
아마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정부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이전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2019년 코로나가 있기 바로 직전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다시 그 행복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우리가 그때 행복했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2019년으로 코로나 이전으로 그냥 단순하게 돌아가고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돌아가는 초회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 데 있어서 시민사회의 역할은,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같이 고민해보고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한번 정해진 이러한 사회경제 체제와 그리고 그 균형점을 다시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이런 코로나와 같은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런 기회의 창이 열리고, 그런 기회의 창에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인류들은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내고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열쇠들을 찾아내서 미래로 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 왔습니다. 한번 2019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혹은 2018년, 17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과연 이 코로나 시기에 그 전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다시 행복한 그런 삶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아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어르신들 너무나 가난했고요. 그리고 너무나 힘들게 하루하루 정말 언제 쓰러질지 모를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시다 보니까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너무 힘들었고요. 그게 우리 출산율에 또 반영이 많이 됐고요. 여성들이 많이 교육은 받았지만 여성 고용률은 너무 낮았고, 젠더 임금 격차는 또 너무 나빴고요. 근로는 정말 오래 하고요. 그런데 불평등도 너무 컸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목도했던 코로나 이전의 모습입니다. K방역 때문에 잠깐 우리가 잊고 있었지만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러면 그 시기로 과연 돌아가면 과연 될까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청년들 사실은 하고 싶은 거 많습니다. 제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하고 싶은 거 정말 많은데요. 이상하게 10대가 되고 10대 후반이 되고 20대가 되고 할수록 그런 꿈들을 다들 하나씩 버립니다. 그러면서 공공영역이라고 하는 설국열차에 타려고 그 티켓을 잡으려고 너무나 많이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20대가 가장 창의적이어야 되는 시기인데요, 20대가 가장 창의적이지 않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위기적인 직장 문화와 우리 사회 속에서 사실 청년들이 자기의 창의성을 그냥 버리고 사는 게 차라리 속 편한 사회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격차가 너무 큽니다. 이 격차가 큰 것은 그냥 불평등으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잘 아시다시피 70% 정도가 대학에 가는데, 그런데 좋은 일자리는 20%도 채 안 됩니다. 거기에서 오는 이 미스매치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니트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업을 많이 강조를 하죠. 창업을 해서 혁신 경제를 이루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생계형으로 창업을 하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아쉽게도. 여기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네덜란드나 덴마크 같은 나라는 시장에서 내가 뭔가 창업을 하면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창업을 하는데, 그거에 정반대 그냥 생계형 때문에 창업을 하는 국가에서 과연 우리의 미래가 어떨까요? 우리 청년들로 한번 돌아가 보죠. 안정성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한 사회 속에서 이 작은 몇 가지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몇 개 안 되는 데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갈등이 너무 심합니다. 남성은요, 내가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여성들은, 20대 여성들은 본인이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젠더 갈등, 그리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을 주고 있냐면, 한번 보시면 20대 여성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해야 한다, 혹은 출산을 해야 한다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런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70% 이상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과연 가능할까요? 하지만 이걸 저는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개인들이 자유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 자유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너무 많은 거죠. 그것들이 바로 이러한 형태로 지금 표출이 되고 있는 거고요. 좀 더 넓게 보면 환경 위기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다양한 지금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기후 변화들, 그리고 자연재해들,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77억 인구, 과연 우리가 이 지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이슈들, 이 기후위기 이슈들은 더 큰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낼까요? 정부가 더 커지고, 그리고 정부가 좀 더 힘을 더 많이 가지고, 아니면 시장이 조금 더 열심히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 이런 문제가 과연 풀릴까요? 정부는 지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 부동산정책, 금융정책,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면 사회보장제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사회보장제도 지난 20년 동안 많이 발전시켰는데요. 이번에 코로나를 한번 경험했더니 막상 자영업자, 비정규직, 특수고용을 가지신 분들 거의 혜택을 못 받습니다. 교육제도는 어떻습니까? 원래 교육제도는 사회적 이동성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교육은 사회적 이동성을 가로막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을 올리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것들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사회적 갈등들도 굉장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환경정책, 뭐 제가 다양한 정책을 계속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계속 이런 문제들이 다 난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난제가 뭡니까? 쉽게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낼까요? 국가, 우리는 뭐 어떻게 보면 뭐 옛날 왕조 시대부터 지금까지 국가가 가장 큰 권력을 가진 국가이기도 했습니다. 뭐 가장 비근한, 가장 최근의 역사로 보면 개발주의 국가, 권위주의 국가가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국가가 키운 시장들이 신자유주의를 만나면서 가장 강한 경제 권력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시민, 그리고 시민사회라는 존재는 항상 좀 연약한 존재로 우리 사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와 시장을 통해서 얼마나 해결이 될지를 조금 더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국가에 대한 세 가지 딜레마가 저 스스로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꾸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국가가 좀 더 커서 이 문제도 해결해주고 저 문제도 해결해주고 저 문제도 해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큰 국가를 원하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 관료제적 국가는 좀 싫습니다. 막 공무원들이 와서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것도 싫어요. 근데 큰 국가를 원하는데 관료제적 국가는 싫다. 그래서 좀 더 투명한 국가였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그 국가에 일자리도 잡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국가였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국가의 문이 이렇게 열려서 시장에서 혹은 기업에서 뭐 이렇게 임원하셨던 분들이 국가 와서 이렇게 다 일하고 이런 또 시장에게 포획된 국가는 우리가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딜레마는 뭐가 있을까요? 좀 제발 우리한테 물어보고 천천히 상의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좀 과감하게 치고 나갈 때는 막 치고 나가는 그런 정부였으면 좋겠거든요. 이 딜레마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목도하는 자본주의는 불평등을 만들고요, 고립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부를 창출하는 긍정적 기능들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부정적인, 심지어 많이 나아가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커지고 질주하는 시장, 커지는 국가와 질주하는 시장, 그 사이에서 사실 우리의 삶이 그다지 많이 좋아지고 있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민사회를 다시, 이 코로나 바로 이 시기에 시민사회를 다시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그냥 관료제적 시장과 관료제적 국가와 그리고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을 넘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퍼블릭, 공공의 영역을 만들자는 겁니다. 영국에서 펍이라고 하죠. 펍, 맥주 한잔 하면 하는 곳. 그 펍이 바로 퍼블릭입니다. 같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 시민사회가 국가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 그리고 시장이 지금 창출하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함께 낮춰주고 때로는 국가와 시장을 이어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새로운 인재들이 나와서 미리 수기를 하고 때로는 정부에서는 그것들을 과감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바로 단위가 바로 시민, 그리고 시민사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그 시민사회, 어느 정도 시민으로서 공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참여하는가를 물어보면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사실은 굉장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게 현재 우리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균형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새로운 균형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바로 적극적인 시민 그리고 역동적인 시민사회로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저절로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가 최소한 제일 앞에서 피라미드의 제일 꼭대기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는 아니더라도 바로 시민 한 명 한 명을 안정을 시켜줌으로써 그 시민들이 그 물질적인 걱정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미래에서 밥 먹고 살 수 있을까를 그걸 벗어나서 자기가 자율성과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피라미드의 꼭대기가 아니라 제일 밑에서 튼튼하게 우리 적극적인 시민들을 만들어주고 역동적인 시민사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데 있어서 바로 개인들은 이런 자유와 안정, 자율성을 가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가지고 살아나가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의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아 실현을 하는 동기화를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하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도시와 농촌 사이에 지역과 지역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환경 사이에 조금 더 적극적인 연대적인 공존을 우리가 추구하는 게 바로 새로운 균형점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디지털화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오는 겁니다. 근데 그 디지털화가 초래하는 그런 고립들을 우리 지역 그리고 시민사회에서가 활성화되면서 그 개인들을 오히려 이 기회들을 통해서 다시 산업사회가 만들었던 이 파편화에서 지역과 시민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 모습을 저는 초회복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까지 제가 최근에 봤던 책에 일본 분이 하셨던 말씀인데요. 시민을 양계장의 닭처럼 아이를 낳는 닭처럼 보지 않고 그냥 노동하고 소비하는 시민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과 자아 실현을 하고 싶어하는 존재로서 정책이 개인을 바라보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개인들에게 평생 보장 체제를 마련해 주고요. 그리고 개인이 자아 실현을 하면서 그러한 개인들이 안정된 개인들이 다양한 사회의 난제들을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게끔 지지를 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 아마 초회복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기업이 잘 되면 이 사회가 다 따뜻해지겠지가 아니라 개인이 따뜻해지면 기업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겠지라고 하는 위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분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상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환경은 뭐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이상하게 미래의 재정 걱정은 참 많이 하면서 미래 아이들이 숨 쉬는 걱정 이런 거는 이상하게 참 안 하고 사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친환경 패러다임을 중심에 두고 그리고 개인이 성공한 것이 개인의 투자, 부모님의 투자 결과가 아니고 사회의 투자 결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초회복의 모습, 새로운 균형점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도전은 아주 심대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회의 창이 열렸습니다. 이 기회의 창이 열렸을 때 다시 우리는 시작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나 빨리 기업을 발전시켜서 나라가 발전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 단기적인 안보다는 일개 시민들을 한번 믿어보고 잠깐은 내려갈지 몰라도 다시 장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종일입니다. 오늘 팬데믹에서 깨우치는 연대의 가치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잠시 생각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 왼쪽은 금년 1월 30일 진천에서 주민들이 우한 교민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아주 격렬하게 반대하는, 저기 결사 반대 이런 말이 있죠. 그런 광경이에요. 트랙터로 길을 막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1월 31일 날 여기서 편히 쉬다 가세요.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런 플래카드로 바뀌었어요. 이 트랙터도 없어졌습니다. 결사 반대의 목소리에서 환영의 목소리로 변했던 이 순간이 K 방역의 성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다. 이것은 우리가 위험을 맞이해 가지고 누구나 본능적으로 느끼는 공포심, 우선 나부터 살고 봐야 돼라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반응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또한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다른 동물과 달리 그 공감 능력, 그리고 이성적인 사고 능력, 남들이 고통받을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 함께 고통받는 마음, 그리고 나의 안전이 공동체의 안전과 결코 분리될 수가 없어. 우리 모두가 함께 안전해야지만 진정한 안전이야 라고 하는 이성적인 사고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연대 정신을 발휘하고 이 교민들을 환영해서 끌어안을 수 있었던 이런 그 1월 30일과 1월 31일 사이에 있었던 그 전환, 극적인 전환,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했다. 그런 말씀을 전 드리고 싶어요. 신천지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가 우한 다음으로 이 전 세계적인 그 진원지, 에피센터가 됐어요. 이 감염병에. 그리고 대구에 뭐 환자가 넘쳐나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야, 대구를 봉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대구 사람들은 왜 저래? 저렇게 바이러스 감염해가지고 외부에 퍼뜨리면 돼? 이런 여론들도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우리 국민들은 또 한 번 연대 정신을 발휘해서 그게 아니야, 우리가 대구를 빨리 도와야 돼. 그래서 많은 의사들, 간호원들 대구로 달려갔습니다. 그 팬데믹의 현장에서 본인들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구에서 싸웠고요. 그 다음에 온 국민이 많은 그 구호 물품을 보냈고 각 지자체에서는 심지어 이렇게 앰뷸런스도 대구로 보냈습니다. 광주를 비롯해서 여러 타 지역에서 이런 도움의 손길을 뻗쳤고 대구가 환자 수용이 다 안 되니까 우리 지역 병원에서 받겠다. 이렇게 해서 이 대구를 봉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 대구의 감염병 폭발을 진정을 시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또 K 방역의 과정에서 연대 정신을 발휘한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생활방역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부에 건의도 했던 건데 우리가 외국인들 처음에 마스크도 받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빨리 외국인들한테 마스크 다 나눠줘야 된다. 그리고 그 외국에서 오신 분들 중에 불법 체류하는 분들 다 숨어버릴 거 아니에요. 걸리면 안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방역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체류 여부를 상관하지 말고 외국인들도 다 같이 마스크도 나눠주고 필요한 경우 검사도 하고 치료도 하고 그렇게 해줘야 된다 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런 정책을 채택을 했어요. 그 팬데믹 감염병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렇게 얘기하죠. flattening the curve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자면 뭐 곡선을 평평하게 하기 와닿지는 않는데 내용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여기 있는 점선은 한 나라의 그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돌봐줄 수 있는 환자의 숫자예요. 그것보다 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온갖 난리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탈리아에서도 봤고 뉴욕에서도 봤고 브라질에서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사태가 사실은 대구에서도 벌어졌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억제 장치 조치를 통해서 이 하루 확진자 수가 점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이 곡선을 좀 평평하게 만드는 그런 건데요. 어떤 방식들이 있느냐? 그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마치 축구에서 이 사사이 전술이죠. 1차, 2차, 3차 방어선이 있는 것처럼 첫째로는 개인 방역, 둘째로는 사회 방역, 셋째로는 검사, 추적, 조치하는 전략입니다. 개인 방역은 3W예요. Wash your hands, wear a mask, watch your distance. 손 씻기 잘하고 마스크하고 그 다음에 거리 두기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큰 비용 드는 일이 아닙니다. 매우 효과는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한국에서 이 방역이 잘 됐던 것은 국민들이 이런 거에 많이 이제 협조를 했던 건데, 우리가 미국이나 뭐 여러 나라 보면 잘 안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본인만 이런 그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바이러스에 감염됨으로 해서 자기 가족, 자기 주변 불특정 다수에게 감염병을 확산시킨다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연대의 정신입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도 하고 거리두기도 하는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어쩌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남을 보호하는 효과가 더 클 수 있다. 그래서 연대 정신, 사회적 책임감에 의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부족하면 여러 가지 이제 부적절한 행동들이 나오는 거고요. 또 이 개인 방역 3W를 못하는 사람들 중에는 뭐 필수 노동자다, 아니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언제 이걸 거리두기하고 아프다고 해서 내가 그 직장 안 나가고 장사를 안 나가면은 우리 가족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그런 게 없으면은 사실은 이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든지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연대 정신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빨리빨리 검사를 해서 확진자들을 찾아내고 양성 반응자들을 찾아내고 그들과 접촉한 사람들, 밀접 접촉이 있었던 사람들을 빨리 또 추적을 해서 검사를 하고, 이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오는 사람들 적절히 조치를 하는 거죠. 격리도 시키고 치료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 이것을 빨리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정확해야 되고, 그럼 그 과정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협조하는 거예요. 내가 좀 의심 증상이 있다, 열이 난다 그러면 빨리 가서 신고하고 검사 받고, 그 다음에 자기 이 동선과 접촉자들에 대해서 사실대로 빨리빨리 얘기하고. 우리가 보면은 이게 이제 가끔 가다가 사실대로 얘기 안 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국민들이 비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회에는 이 공권력이라고 하면은 무서워하고 피하고 그렇게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차별받고 소외되고 이게 주변화돼 있던 그룹들, 그리고 심지어는 아까 제가 그 불법 체류자 얘기했습니다만은 괜히 노출되면은 추방당할 수 있다, 잡혀갈 수 있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감싸 안는 그런 연대 정신이 없이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 전략도 효과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대 정신이 그 차단 전략에 이 곡선을 평평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럼 한국에서는 연대 정신이 그 K 방역의 성공을 이끌 수 있었는가? 제가 1월 30일과 1월 31일 사이에 진천, 아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걸 좀 찾아봤어요. 아산에 사시는 어떤 분이 이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올려서, 사실 언론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시민들 중에는 환영하는 사람도 많아. 우리 한번 릴레이 캠페인을 해볼까요? 환영하는 사람들 다 같이 환영의 메시지, 환영의 사진 올려줍시다 했더니 많은 그 호응이 있어가지고 이 여론이 변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행동을 하면 세상이 변할 거야. 아유, 내가 뭐 하나 한다고 뭐가 변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누구의 어떤 행동이, 이 위아 아산 캠페인이 혹은 어떤 다른 행동이 결국 이런 큰 변화를 가져왔을지 모른다.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이 함께 노력하면 할수록 그 확률은 높아진다. 세상은 그렇게 변해가는 거다. 그래서
연대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 팬데믹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대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려면은 강제적 공권력을 바탕으로 해서 공익을 추구하는 공공부문,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시장 경제, 영리 기업들이 주체인 거죠. 그리고 비영리 단체들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제3섹터, 여기는 자발적인 연대를 추구하는 투게더, 함께 사는 세상을 추구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이 잘 균형을 맞춰야지 그 사회가 건강하게 간다. 이런 공공성이 무시되고 너무 영리 추구, 시장 경제로만 가게 되면 이게 이제 결국 미국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팬데믹도 잘 통제하지 못하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가 어렵다. 또 이런 그 개인의 어떤 자발적인 연대나 자발적인 창의성 이런 것들이 억제되고 공권력에 의한 공익 추구 이것만 너무 강조되면은 예를 들자면 중국에서 우한을 그렇게 봉쇄하고 공익이라는 결과는 얻었지만 우리가 바람직한 사회라고 결코 볼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시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 자발적 연대를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이고 그것을 하는 제3섹터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것을 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노력이 어떤 효과를 나타낼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또 오늘 이 포럼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관심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냥 좋은 일 하면 되겠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투입하는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을까? 그것이 증거 기반의 어떤 연대 정신이다. 미국에서 사실 그 effective altruism이라는 그런 운동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새로운 데이터를 보고 여러 가지 그 경험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더욱 효과적인 일을 하는 방법을 모색하자. 그런데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innovative altruism, 혁신적인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존의 경험, 기존의 데이터만 갖고는 알 수 없는 그 기존의 방법, 영역,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도를 우리는 계속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혁신의 정신이고요. 그래서 이런 증거 기반과 혁신의 정신으로 우리 이 연대성을 강화해 나가고 이것을 확산시키는 그런 노력을 우리 사회가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우리는 더욱 건강하고 살맛 나는 함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혁신적인 정신을 위해서는 특히 젊은 분들의 참여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데이터로 보는 한국의 시민성 강연을 맡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의 임동균 교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모으고 분석했던 사회조사들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시민성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것들이 가지는 함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코로나에 대한 방역이나 대응에 있어서 상당히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준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최근에 폴 크루그만이라는 경제학자가 뉴욕타임즈에 매우 강한 어조의 글을 기고한 바가 있습니다. 폴 크루그만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이 왜 코로나 방역에 이렇게 처참하게 실패했는가? 거기에는 어떤 정치인들, 대통령들의 어떤 무능함이나 어리석음, 잘못된 생각들이나 예측도 있었지만 그 기저에 깔려 있는 미국만의 어떤 문화, 컬트적인 어떤 이기심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폴 크루그만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미국 사람들이나 특히 지금의 그 미국의 대통령, 그 핵심 지지자들이 이기적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기심은 좋은 것이다. 자신의 욕망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것은 곧 자유이고 그러므로 성스럽게 우리가 여길 수 있고 그것은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문화적인 이데올로기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그런 그 폴 크루그만의 주장인데요.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러한 그 문제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의 어떤 핵심 어떤 우파나 대통령이나 지지자들 사이에는 어떤 민주적 시민성이라는 것이 부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과 비교해서 한국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지난 5월 달에 KBS와 시사인과 공동으로 진행하였던 사회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그동안 제기되었던 가설들로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은 수능적이어서 정부 지침에 잘 따랐다. 한국 사람들은 집단주의적이어서 그러한 정부 방역 지침에 열심히 따랐다. 이러한 가설들이 제기되면서 심지어 외국에서는 한국은 유교 문화라서 그런 그 결과가 있었다라고 그 지적을 했는데 그런 가설들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사회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놀랍게도 그런 수능주의, 집단주의, 유교적인 문화 이런 것들은 전혀 설명력이 없었고 사회조사를 분석했던 저 자신이 스스로 놀랄 정도로 방역에 열심히 참여한 정도는 시민 의무에 대한 감각과 즉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민 의식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다른 여러 가지 흥미로운 특징들도 있었는데 우리 국민들이 방역에 잘 대응했다고, 잘 참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의 국가 자긍심, 한국인이라서 자랑스럽다,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부끄럽지 않다, 한국은 헬조선이 아니다 등과 같은 국가 자긍심도 높았고 우리나라의 시민들의 역량이 더 높고 와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즉 어떻게 보면 코로나에 의해서 좋은 시민적 위천이 하나 생겼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높은 시민적 의무감 덕택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방역에 참여하는 집합행동을 했고 그것이 좋은 결과를 낳았고 그것은 소위 말하는 집합적 효능감을 높임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자긍심이나 높은 역량 인식을 스스로 가지게끔 함으로써 다시금 집합행동을 강화시키는 선순환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민주적 시민성이라고 하는 것이 잘 작동했을 때 어떤 좋은 결과가 나느냐 이러한 좋은 사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적 시민성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깊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민성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양면적인 속성을 가진 서로 상충하는 가치들이 동시에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한편으로는 이 개인들을 보호하고 개인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주고자 하는 개인주의 혹은 시민적 권리 감각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는 공동체주의적인 감각 그리고 민주적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해서 어떤 의무를 다해야 되는 그 의무 감각의 심화라는 과제가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이 민주적 시민성이라는 개념 안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양면적인 속성을 지닌 가치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동시에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동시에 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간의 모순이 지금 매우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기가 어렵고 난해한 것이다,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개인주의의 어떤 편리함, 그리고 이로움, 장점, 그리고 공동체주의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집합적인 수준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결과, 이것들을 우리가 모두 다 한꺼번에 포용하면서 포괄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떻게 보면 유용한 개념적 장치로서 민주적 시민성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그 메시지를 한번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사회조사 결과들을 몇 가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국인들의 시민성을 데이터를 가지고 한 크게 4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한번 톱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연 보수보다는 진보가 더 약자를 보호하는 시민인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약자를 보호하는 시민이라는 개념은 왠지 보수보다는 진보에 더 가까울 것 같은데요.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제가 이제 이런 설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귀하는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정부는 복지를 강화하고 협력과 연대에 기반한 평등한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 질문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물어봤는데 3가지 집단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집단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기회가 불균등하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물어봤고요. 두 번째 집단한테는 우리 사회는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물어봤고, 마지막 집단한테는 우리 사회는 약자,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라고 물어봤더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스스로를 진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 문항에 조금 더 동의를 하시는 걸로는 나타납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프레임으로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가장 동의를 하시는 걸로 나타났냐면,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보수인 분들이 가장 동의하시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의 보수들은 약자 보호라는 프레임에 가장 잘 반응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의 결과는 제가 2018년도에 한국 종합사회조사를 통해서 이제 그 전국 단위 설문으로 물어본 설문 결과를 분석한 건데, 크게 6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문제, 기본소득 문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일자리 확충 등인데, 보시면 이제 핵심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 중간에 한국당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한국당에 대해서 호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기본소득에도 더 찬성하시고, 비정규직의 정규직도 더 찬성하시고, 공공일자리 확충도 더 찬성하시고, 심지어 중산층 증세도 조금 찬성을 하시는, 여러 가지 다른 그 요소들을 다 통제하고 나서도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그래프와 이 그래프랑 연결시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진보와 보수라는 프레임에 너무 갇혀서, 정치적 양극화의 틀 안에 너무 갇혀서 어떤 누가 더 시민적이고 누가 더 약자를 생각하고 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이제 좋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소위 유행하는 말로 엄근진해야지 더 시민적일 수 있는 것인가, 시민 활동은 더 엄숙하고 근엄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과 관련돼서 뭐 간단한 그 결과를 이제 보여드리면, 가장 이제 여기서 핵심은 맨 위입니다. 긍정적인 감정적 경험. 귀하는 어제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즐거운 일이 있었다, 행복한 일이 있었다, 웃을 일이 있었다. 이것을 평균으로 해가지고 긍정적인 감정적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어떠시냐면은, 본인이 지금 내고 있는 세금도 적절하고, 그리고 추가 납세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우리 사회가 복지를 위해 증세를 하는 것도 찬성이다, 이런 응답을 하셨고요. 심지어는 그건 일단 그냥 의견이고 태도니까 뭐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지, 실제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기부를 했냐, 그렇게 그거를 살펴보면 지난 1년간 기부 경험 여러 가지 문항으로 물어봤는데, 그걸 총합을 냈을 때도 긍정적 정서를 많이 느낀 사람들은 기부도 많이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시민 사회라든가
어떤 그 공공의 영역 이런 거를 다루고 시민과 관련된 영역을 다루고 할 때 좀 긍정적인 정서에 기초한 작업들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민적이 되는 것은 개인주의를 포기하고 공동체주의로 옮겨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는데요. 결과를 보면은 이게 시민성과 수평적 개인주의, 수직적 개인주의, 수평적 집단주의, 수직적 집단주의, 그러니까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네 가지로 한번 나눠본 건데 이게 색깔이 진할수록 서로 상관성이 높은 것입니다. 보면은 대각선은 이제 자기와 자신 간의 이제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가장 진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으로 진한 것이 시민성과 시민적 의무감과 수평적 개인주의입니다. 즉 수직적, 수평적 집단주의가 아니라 개인주의가 오히려 시민적 의무감과 더 강하게 상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과는 반대로 시민성은 상당히 개인주의에 기초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 질문으로 시민적 의무에 대한 감각은 무조건 좋은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시민적 의무에 대해서 생각을 묻는 설문 문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 때 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탈세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5점 척도로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문항 응답들을 살펴보면 사람들의 응답 패턴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과 이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질문들이 그렇게 나눠지는데요. 이것들을 개념적으로 나눠보면 공적 제도와 관련된 시민적 의무와 시민 사회와 관련된 시민적 의무 이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다른 태도 문항들과 엮어서 살펴보면 공적 제도와 관련된 의무 감각은 예를 들어서 타인에 대한 신뢰라든가 아니면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 아니면 정치 참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이런 것과의 상관성이 상당히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시민사회와 관련된 의무 감각은 그러한 신뢰라든가 시민단체에 대한 어떤 믿음, 정치적 참여와 훨씬 더 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적 의무를 강조한다고 할 때 조금 더 구별해서 세심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사실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사회인데 이 성숙된 개인주의라기보다는 각자 도생의 개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현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개인들이 서로 연대할 수 있고 타인의 안녕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가치를 두고 염려를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 것인가에 있어서 민주적 시민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좋은 어떤 개념적 도구가 될 수 있고 어떤 개인주의 혹은 공동체주의, 집단주의와 같은 어떤 주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예전에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말했던 어떤 하나의 덕성,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이 더 good life, 좋은 삶인가, 그리고 어떤 정치가 좋은 정치인가와 같은 덕성과 관련된 문제, 덕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민주적 시민성이라는 것을 추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데이터로 살펴봤을 때 한국 국민들의 시민성이 결코 낮지가 않고 다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아니면 다른 이제 상황들 때문에 이러한 시민성이 충분히 좀 발현되기 힘든 어떤 그 현실에 있는데 어떤 비영리 어떤 영역에 있는 비영리 섹터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시민성이 잘 발현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시면 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로 또 더 좋은 사회로 이행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엠포럼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일부 경험하는 미래 패널 대담을 맡은 라파엘 인터내셔널 손정화 이사입니다. 세 분의 강사분들 어떻게 강연 잘 들으셨는지요? 우리는 이미 미래의 사회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급격한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변화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인데요. 오늘 앞서 모셨던 세 분 연사님들께 경험하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 분 연사님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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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엠포럼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영준 교수님부터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민간 싱크탱크 랩 2050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최영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종일입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 맡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주빌리은행을 비롯해서 시민운동 많이 참여를 했었고요.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 함께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대 사회학과에 있는 임동균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사회심리학이나 정치사회학 쪽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엠포럼을 위해서 총 1,200여 분의 경험하는 미래 뉴 비영리에 대한 의견을 120여 분의 사전 설문 이벤트에 참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연사님들께 드리는 질문은 모두 여러분께서 신청하실 때 남겨주신 내용과 사전 설문 내용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엠포럼을 만들었습니다. 의견 나눠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내용과 사전 설문 내용으로 연사분들께 한 분 한 분 질문 던져 보겠습니다. 네, 유종일 원장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강의를 하실 때 연대의 가치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는 시대마다 그 시점에서 우리가 함께했던 그런 연대의 감정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2년의 월드컵은 자부심으로, 또 태안의 기름 유출 사건 때는 서로 협력했던 협동심으로, 또 얼마 전에 수해가 크게 났었죠. 그때는 또 온 국민이 온정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처럼 이렇게 어마무시한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불안이나 무력감이 저희를 지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스케일의 문제,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더 강하게 연대하고 협동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 함께 그 감정을 공유했던 경험 중에서 저는 세월호 참사 그 아팠던 기억, 온 국민이 함께 아파했던 기억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뭐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이런 말도 있듯이 그렇게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연대의식, 공동체의식 이런 것들이 더 자라나는 것 같아요. 아까 뭐 태안 뭐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 그 코로나19 위기를 맞아서도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책임 있게 행동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고 도우려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서 우리 이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이 대구가 어려웠을 때 광주가 먼저 손을 내밀었고 나중에 또 광주에 문제가 생기니까 대구가 또 거기 보답을 하고 이런 게 정말 그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건 그렇고 과연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이 팬데믹, 이 세계 대유행을 과연 막을 수 있는가? 기후 변화는 어떻고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얼마나 많은 그 불의와 불평등이 존재합니까? 과연 이런 큰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무력감과 불안감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뭔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항상 한 개인은 무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믿고 나서면 그것이 또 힘이 되고 바이러스만 그 전파되는 게 아니라요. 연대의식도 전파가 되고 이런 도전의식도 사실은 전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그렇게 바뀌어 왔고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같이 관심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동료들과 함께 그것을 의논하고 실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이 어느새 큰 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기가 있을 때마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고민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준 교수님. 네. 아까 그 강의 잘 들었습니다. 특히 지금 시대에 과거를 되돌아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그 시청자분들께서 주신 질문은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가장 큰 문제가 양극화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의 상황을 거치면서 근로소득에 의존하는 계층하고 그렇지 않은 계층, 그리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학생, 또 그렇지 못한 학생 간의 차이가 아주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지요. 최근에 또 정부가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스마트 앱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 재난지원금에서 모바일로 신청하는 경우를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현장에서 신청하는 사례들이 신문에서 좀 보곤 했지요. 원래도 어려웠던 양극화나 정보 격차 해소의 문제 등, 과연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예, 질문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만약에 1년 전에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그냥 그 말씀하신 하나하나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답을 드렸을 텐데, 점점 그런 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사실은 전문가의 역할이 사실은 좀 줄어든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사실은 무엇이 해답인가라는 질문보다 누가 풀 것인가라는 질문이 때로는 더 중요한 질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저 이제 적극적 시민이라든지 우리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강조해 주셨지만 연대라든지 시민사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한 것이 이제 이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부는 이제 위기 시에 뭐 양극화 같은 문제는 전형적으로 정부가 대응하기에 굉장히 대응해야만 하고 지금 숙제가 많이 있는 그런 주제인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정부가 이제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품종 소량 문제들,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것이 끊임없이 그 진화하고 변화하는 순간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부보다는 이렇게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해결의 재량들을 지금은 너무 이렇게 중앙정부라든지 아니면 어떤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재량을 가지고 이렇게 가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이 더 많은 재량을 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해석하고 스스로 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의 전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훨씬 중요할 것 같고요. 심지어 이런 그 재량을 더 일반 우리 사람들에게 내리자라는 의견의 가장 끝에는 사실은 지금 이 양극화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학업 수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영어 수학을 잘해야 너희들이 성공할 수 있어라고 하는 여전히 그런 위에서 결정된 바람직성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정말 그런가요? 저는 정말 지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그 학생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바꿔주려고 노력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저는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이런 말씀해 주신 여러 문제들을 좀 어프로치 해보고 싶습니다. 네네.
전문가의 어떤 의견이나 그리고 그 해법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공공의 영역에서 공론의 장을 벌이고 그 아래에서 해결점을 찾는 것도 지금의 상황에서 적합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임동균 교수님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민주적 시민성 관련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디지털 민주주의가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 디지털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사회적으로 정말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전 국민이 아마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기술이나 IT 기술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나 기술적 장치가 여러 가지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좋은 기능도 하지만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어서 저희의 눈살을 찌푸리고 있어요. 모 커뮤니티의 경우에는 뭐 극단적인 폐륜 또는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플랫폼으로 기능을 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지요. 익명성에 기댄 웹상에서의 폭력이 벌써 20년이 넘은 문제인데도 여전히 지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그러한 극단적인 의견들이 마치 대중의 의견인 것처럼 마냥 호도되고 의도적인 갈등 유발의 도구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공간에서의 공공성, 공정성,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역시나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은 그 저희 시민들의 손에 엄청난 이제 무기가 주어졌다고 할 수 있죠.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거,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질문에 담겨 있는 것처럼 그거를 활용한 이제 그 민주주의적 소통의 가능성은 그 전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했죠. 이제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옛날 수백 년 전에 사람들이 쓴 글이나 노래 이런 거 보면은 종종 나오던 것이 마을의 원님은 나를 정말 엄청나게 못 살게 구는데 내 목소리를 들어줄 임금님은 너무 멀리 있어서 내 목소리는 들리지 않네, 막 이런 글들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지금의 시대에는 누구나 이제 사실 이 자기 스마트폰으로 소위 말하는 정치 엘리트들이나 국회의원들이든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 의견을 표시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해졌거든요. 그래서 뭐 이탈리아나 뭐 스페인 이런 데서 벌어졌던 어떤 정당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무슨 공약이라든가 예산 집행, 국회의원들에 대한 감시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IT 기술을 사용해서 자기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이제 가능해졌고, 사실 코로나 기간에도 이제 어느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IT 기술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이제 수렴하는 어떤 수기 민주적인 어떤 그 행사 아니면 이벤트 같은 것들도 진행이 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분명히 긍정적인 어떤 도구로서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질문에 담겨 있는 것처럼 이것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어린이가 어른이 되면서 그 겪는 어려움들과도 좀 비슷합니다.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가 먹여주고 케어해주고 챙겨주고 이렇게 다 하다가 어른이 되고 싶어서 어른이 되는데 그 과정이 순탄치가 않죠. 성장통도 있고, 또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건 아니죠. 아무리 성숙하고 완벽한 어른이더라도 내적 갈등은 항상 있고 불안감은 항상 있고 늘 자기가 자기 모순과 싸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민주주의라는 것이 사실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어떤 폐륜적인 아니면 극단주의적인 익명을 활용한 그런 그 의견들이나 태도들, 사회의 안정을 근본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흔들어 놓는 목소리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민주시민 사회가 어른이 되면서 겪는 성장통이자 끊임없이 이제 마주해야 되는 숙제입니다. 예전에 그 셔슨이라는 그 이론가 그 대화는 민주주의의 핵심이 아니라고. 예. 우리가 흔히 되게 나이스하고 젠틀하게 이러십니까 저러십니까 그러셨군요 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라, 대놓고 자기의 주장을 만들고 상대방이 말하는 주장에 대해서 자기가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고 그런 치열한 과정이 그 거의 뭐 열띤 토론이 있는 것이 이제 민주주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도 안 되고, 물론 너무 극단적인 것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를 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회나 이제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의견들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순수하게 그게 진공 상태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의 어떤 심리가 뭐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처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이제 그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사상적으로 여러 가지 극단적인 의견을 내놓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것의 원천은 사실 불안이 가장 크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사이에 불안이 크면 그 불안은 민주주의의 독소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불안과 관련된 그 문제들을 우리가 사회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런 문제들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좀 언론에서 너무 예를 들면 너무 소수의 극단적인 의견을 너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너무 확대해서 필터링을 확대해서 이렇게 우리 사회에 통용시켜 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민주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디지털 민주주의는 우리가 미래 사회로 가는 어떻게 보면 필수 요소이고 지금의 모든 과정은 성장통이다. 그리고 그렇게 밀려 나오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불안의 요소를 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안전적인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공론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저희 이 포럼에 온라인 포럼에 지금 한 1000여 분이 접속해서 같이 듣고 계세요. 근데 실시간으로 지금 질문 내용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준 교수님께서 초회복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개인이 난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주체라는 믿음이 훼손된 경험이 많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영리를 추구하는 한 개인이 어느 기업과도 다르지 않은 시점에서 한 명의 시민이 회복되기 위해서 어떤 회복이 요구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어려운 질문만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 훼손된 경험이 많으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부장적인 역사, 그 사회를 살아오면서 많은 분들이 느끼셨던 그런 바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개인 여러분께서 지금 당장 굉장히 민주적인 이제 시민으로서 바로 서십시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우리 사회의 구조가 너무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젠더 불평등도 있지만 방금 우리 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안의 이슈가 또 각각의 개개인들이 만약에 지금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1년 후를 과연 내다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다 같이 사회 문제를 같이 한번 연대적으로 풀어보자라고 하기가 말씀드리기 자체가 좀 죄송한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먼저 개인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어떻게 하면 이런 그 불안의 문제라든지 조금 더 안정적인 그 사회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저는 조금 더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안정을, 그게 사회보장제도 강화가 될 수도 있고요. 기본소득제라고 하는 요즘 많이 논의가 되는 그런 방향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개인의 안정을 잡아줬을 때 그때 비로소 개인들이 나의 불안의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내 옆 사람을 바라보고 내 사회를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소위 저희가 행복의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한 가지는 헤도닉한 행복과 좀 더 쾌락주의적인 행복과 삶의 의미적인 유다이모닉한 행복을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연구를 좀 보면은 삶이 불안할 때는 자꾸 그 쾌락적인 행복에 자기 행복에 조금 더 이렇게 초점을 맞춘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불안의 문제를 저희가 해소하는데 함께 노력을 하고 거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개인들이 함께 기여를 하면서 좀 새로운 초회복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변화들을 우리가 함께 좀 추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다시 올라왔습니다.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1월 30일과 31일 사이에 무엇이 시민들의 태도를 바꾸었는지 구체적인 일화를 혹시 알고 계실까요? 라고 했는데 아까 그 연대의 가치에서 저희 코로나 상황 말씀해 주셨는데 유 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사실 강연에서 살짝 언급은 했었는데요. 이제 30일과 31일의 차이를 제가 우리가 그 큰 문제를 한 개인이 쉽게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 예기치 않게 그것이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좀 드라마틱하게 얘기를 했었던 건데 이제 그 사례로 제가 그 위아아산 캠페인이라고 하는 나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야. 지금 여론이 이렇게 돌아가지만 사실은 저 사람들이 뭘 잘못해서 저 고통받다 온 사람들 우리가 받아주고 도와줘야지라는 마음을 표현했던 그 하나에서부터 그것이 큰 물결이 됐었고 여론을 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제 이런 그 사례인 거고요. 제가 이제 마이크 잡은 김에 이렇게 쭉 보니까 그 질문이 몇 가지가 공통된 게 저한테 이렇게 한 게 있어서 제가 이제 경험 기반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증거 기반하고 뭐가 다르냐, 그 사례는 있냐 이런 질문들이 몇 개가 있어서 제가 좀 편한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경험 기반이라고 했던 거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증거 기반인 거죠. 이제 경험이라는 게 중요한 판단의 근거죠. 어디서 뜬 소문 듣고 하는 것보다는 내 경험이 중요하지만 나만의 경험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경험 그리고 그 경험들을 좀 더 과학적 방법론에 의해서 엄밀하게 해석을 해서 그 경험의 정수를 뽑아내려는 노력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이제 증거 기반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 사례를 들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좋은 뜻을 가지고 하는 행동도 예기치 않게 부작용도 나타낼 수도 있고 굉장히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증거 기반으로 이 어떤 행동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례를 들자면은 제가 뭐 많이 알지는 못하는데 그 effective altruism 운동이라고 있거든요. 효과적 이타주의라고 할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좋은 일에 나는 기후 변화가 정말 큰 일이라고 생각해. 요즘 뭐 우리 국민들 다 느낄 텐데 이걸 위해서 내가 돈이 많지는 않지만 10,000원을 기부를 하고 싶어. 아니면 내가 일주일에 5시간씩 봉사를 하고 싶어. 그랬을 때 그거를 어디다가 쓰면 10,000원을 어느 단체에다 내면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낼 것인가 이런 걸 이제 그 빅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그 운동이 있어요. 큰 흐름이죠. 이제 그 이 빅데이터 AI 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하는 운동이긴 한데 그러나 거기에만 갇히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존에 했던 것들만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혁신 얘기한 거예요. 상상력이 또 필요하거든요. 경험도 필요하지만 상상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경험을 또 가진 사람들이 같이 의논하고 브레인스토밍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 드렸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오는 부분들 좀 보겠습니다. 임동균 교수님께 질문 드릴게요. 개인주의와 시민의식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이라고 지금 아까 강의 시간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사례를 들어서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일단은 개인주의라고 했을 때 한국어로 개인주의라고 하면 이게 가지고 있는 특유의 어감이 있거든요. 약간 이기주의랑 좀 관련성이 높은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남은 신경 안 쓰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는 느낌도 주고 그러는데 사실 만약에 그 영어로 표현이 뭐 인디비주얼리즘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뭐 철학적 논의의 개인주의로 가면은 개인주의가 꼭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라고 하는 거는 성숙된 의미의 개인주의는 개인에 대한 사랑이에요. 개인에 대한 사랑. 그 개인은 나 자신일 수도 이기도 하고 다른 개인들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개인들은 곧 다 별개의 정체성들이 될 수 있고 별개의 어떤 취향이나 가치관이나 목적의식이나 그 생각들을 가진 독립적이고 그 자율적인 보호받을 수 있는 개별적인 존재들로 인정을 하고 서로 약간 적정한 거리를 두면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그런 개인에 대한 사랑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강연에서 말씀드릴 때는 이제 개인주의는 두 가지로 나눠서 봤었는데, 하나는 이제 수직적인 개인주의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질서가 도래하고 생겨난 모든 만물이 시장화되면서 자기 자신의 몸값을 높이고 경쟁적으로 타인과 경쟁해서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어떤 지향이 이제 수직적 개인주의라고 할 수가 있고, 반면에 이제 그 수직적 개인주의는 그 측정을 했을 때 이제 민주적 시민성, 뭐 시민적 의무 의식 이런 거랑은 가장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개인주의에서도 그 부분은 시민 의식이랑 매우 상관관계가 약합니다. 상관관계가 가장 강했던 것은 이제 수평적 개인주의인데,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개인이라는 것에 대한 사랑으로서의 개인주의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 측정은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남과 다른 인격적인 존재이다. 남은 나와 다르다. 나는 자율적인 그 스스로 이제 생각하고 결정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다. 뭐 이제 이런 걸로 측정된 수평적 개인주의가 시민적인 어떤 의무의식이랑 가장 강하게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시민성을 생각을 할 때 시민성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랑도 이제 연결이 되는데, 뭐 예전에 철학자 중에 이제 세넷이라고 시민성을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봤거든요. 하나는 이제 듀티풀, 의무를 잘 지키는 시민. 이거는 이제 탑다운을 잘 따른다는 겁니다. 네, 시민으로서 어떻게 보면 어떤 군대 병사로서 오다를 잘 따르는 그런 시민이죠. 두 번째 종류의 시민성은 자기 실현적인 시민인데, actualizing citizenship인데, 그러니까 이 시민성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시민적인 가치나 예를 들어서 뭐 기부나 아니면 사회 봉사나 어떤 타인과의 연대나 이런 거를 국가가 시켰기 때문에, 집단이 나한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자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싶어서 그런 가치 합리적인 지향성을 가지고 자기의 뜻과 삶의 의미를 총체적으로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런 자기 실현적인 시민성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설문조사 결과를 그 해석을 해보자면 그런 해석도 가능을 할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은 한국 시민들이 더 이상은 위에 그 마치 이제 한국이라고 하는 큰 어떤 군대의 어떤 구성원 일원으로서 위에서 내려오는 오다를 잘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시민들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추구하고 싶어서 그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민적인 의무의식과 의무 감각을 가지고 뭐 방역에도 열심히 참여한다든가, 그러한 한국으로 이제 넘어온 것 같다. 이제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지금 저희가 그 아까 세 분의 공통적인 내용이 다 연대 의식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 조직과 조직, 지역과 정부, 사람과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과 또 환경의 연대가 필요한 절절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용준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사람과 자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앞에 있는 다른 질문들을 너무 열심히 보다가 제가 잠깐 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코로나가 기후 변화와 이 연관이 굉장히 많다는 그런 많은 논의들이 이미 나오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지구에게는 뭐 백신이다라는 표현도 너무나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저희가 저출생 고령화에 대한 이제 질문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면서 항상 저희가 10년 후에 과연 이 나라의 재정이 가능할까, 20년 후에 재정이 가능할까 이런 걱정은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정말 이 기후 변화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얼어있던 땅이 이게 녹아내리면서 거기서 나온 탄소 때문에 또 다른 그 기후 변화가 생기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미래에 살아 숨쉴 어떤 그런 곳에 대한 그 보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저희 생존과 직결되는 그런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함께 이런 문제를 별로 고민하지 않고 풀어내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번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함께 반성해야 되는 좀 시간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공익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나를 사랑하는 개인주의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의미를 찾아가는 개인으로서
이런 것들을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곳을 위해서 이 연대와 공존을 하는 것은 그냥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고 또 그래야만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너무 많은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끝내야 될 시점이 됐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세 분 연사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미래학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25년을 저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저희는 경험하는 미래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험하는 미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미래의 변화를 대비하실 것인지 조금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2부 새롭게 변화하는 뉴 비영리에 대해서 여러 사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